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합격을 응원합니다. 근데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7급을 준비하신 분보단, 내년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해설 강의라면서 물론 설명도 하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방향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이런 전망적인 측면과 해결 방법적인 측면으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일단 점차적으로 문법의 비중이 줄고 있죠. 네. 7급에서도 역시 그랬고, 9급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이게 한 3년 동안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시험이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패턴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문학에 대한 내용이 요번에 좀 문제가, 그런데 지방직 문제는요,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나왔던 그 글자 찾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선지를 봤을 때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9급에 나오게 된다면 비문학을 좀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 물론 원래 비문학을 잘했던 분이야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비문학이 좀 약했다라는 약했던 분들은 아마 이제 문제 풀 때 어렵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내가 바로 저런 측면이 부족했구나, 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방법을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외래어표기법입니다. 문법 많이 안 나왔는데 정말 안 나왔던 외래어표기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문법은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물론 크게는 알아요. 근데 안 나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왔던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외래어표기법은 외래어표기법의 원칙을 알면 참 좋긴 한데, 원칙 발음을 알아야지 원칙이 통하죠. 그래서 적어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래어표기법에 나와 있는 예문들 중심으로, 예전에는 예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외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래어표기법 원칙에 나와 있는, 그리고 기출에 나와 있는 어휘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움이라고 많이 하는데 심포지엄이 되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다음. 자, 이제 문법에서 이제 활용형이 나왔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문법은 아니었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제 7급스러운 문제, 7급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9급과 7급은 약간의 문제의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용언의 활용이 나와도 9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형태가 딱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문제로 거론이 되는데, 7급은 약간 다른 문제들이 간간히 한두 개씩 거론이 돼요. 이게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따뜻하게 데우다죠. 그리고 여기서 만나기는 어서가 만나니까 데워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이가 소란을 피다. 소란을 피다예요, 피우다예요? 피우다죠. 소란을 피다가 아니라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소란을 피우다에다가 어서가 만나게 되는 거니까 피워서 이렇게 돼야죠. 어린이가 한시를 줄줄 외우다. 이렇게 되면 외워서예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던 거죠. 뜬 눈으로 밤을 뭐죠? 세우는 거죠. 세우에다 어서가 되는 거니까 세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시를 줄줄 외다. 외우다의 준말로 외다가 돼서 이 외다일 때 어서가 만나면 외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이 문제는 얼핏 보면 쉬울 수 있었지만 쉽게 딱 답이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 활용형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원칙을 알면 돼요. 활용형은 무조건 기본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데우다죠. 데우다가 되면 대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면 안 되는 거고요. 피다와 피우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피다. 그럼 여기 피다, 피우다. 이건 사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왜다, 내가 왜다, 그를 왜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 단어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기본형을 가지고 활용을 해봐야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던 단어죠. 밤을 새우다. 밤을 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날이 밝는 거죠. 새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사동의 형태가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용어는 무조건 기본형을 때려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접사를 활용해보고 뭐 이런 형태로 접근, 문장을, 그 용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좀 낯선 내용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몰랐던 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용어는 무조건 뭘 때려놓고 출발해요? 기본형. 그리고 원래 모습의 접사를 플러스를 해서 나눠놓고 그리고 고민하면 됩니다. 뭐 9급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 자, 논리 순서 배열이에요. 네, 순서를 배열하는 거죠. 이거 할 때 우리가 원칙이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네, 선지부터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죠? 네, 지시어나 화제어.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활용하죠? 접속사.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거 힌트를 얻어야죠.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향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났다.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1900년대.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봤을 때 선지를 보니까 니은과 리을이에요. 그럼 니은 먼저 볼까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경향이 나타났다. 그 경향 과정에서 그들이 고심했던 일은, 그 경향 과정에서 고심했던 경향 과정에서 고심했던 일은 우리말의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그 과정,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의 그 과정 좀 어울리진 않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니은은 아니에요. 그럼 뭐로 갈까요? 리은. 이로 인해. 그럼 이로라고 하는 건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는 경향으로 인해 1930년대 이후에 어문 연구가가 맞춤법과 외래어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였으며 결국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시어가 맞네요. 그럼 리을이 되겠네요. 그럼 리을 다음에 뭐로 갈까요? 니은으로 가볼까요? 그 과정에서 무슨 과정? 이로 인해 편찬 사업이에요. 편찬 사업 과정에서 그들이 고심했던 일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것이었다. 뭐 괜찮아요. 네. 그럼 것이었다. 그 다음에 얘기한 디귿으로 가볼까요? 하는 것이었다. 한자어를. 한글 학회가 큰 사전에서 모든 단어의 표제어는 한글로 적었고 괄호 안에 한자 로마자를 다른 문자로 변개하였다. 그럼 기억? 이에 따라 결국 이로 인해서 각급 학교의 한자는 가로 안에 넣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한글 학회에서 했고 이에 따라서 학교는 이렇게 갔다. 괜찮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봤을 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냐? 화제어를 본 거예요. 문자 생활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근데 지시어를 보면 이게 경향이 들어가야죠. 경향 과정에서 이게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게 그로 인해 경향으로 인해서 결국 맞춤법 연구가들이 어문 연구가들이 이런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그 편찬 사업의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표제어는 한글로 지었고 그 괄호에 이것 등을 문자를 변개했다. 결국 이에 따라서 각급 학교 교재의 한자는 이렇게 취했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시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잘 됐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선지, 지시어, 화제어, 접속사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문제를 풀었을 때 틀렸다면 틀린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게, 만약에 이 문제 틀렸던 분들은 니은과 리을에서 고민하면서 시간 갔던 분이 있어요. 맞췄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놓쳤던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화제어의 경향에 대한 지시어를 정확하게 대입을 했냐 못했냐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쳤구나 라고 하는 걸 답을 지어놓고 옆에다 체크해 놨다가 틀렸던 건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또 보세요. 그럼 아마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문제 푸는 루틴에다가 나의 접근하는 사고의 문제점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땐 계속 이런 말을 하거든요.
틀리고 나서 해설지 보고 아 맞아 이런 건 절대 안 변해.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왜? 비문학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문제점을 계속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틀렸다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맞아가 아니라 이거 시험 문제니까 이건 찢어서 어디다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또 틀릴 거니까. 그러면 틀렸을 때 내가 이거 이렇게 틀렸지가 아니라 접근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화제어를 대입하는 지시어에 대입하는 과정을 놓친 거야.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서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지만 바뀌지. 보통 문제 틀리고 나서 해설지 보고 아 맞아 안 바뀌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이제 보세요. 비문학이 9문제 나왔어요. 지문 읽기에서 어차피 비문학은요. 이 사고 과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리고 나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에서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수능 때 생각해 보세요. 수능 국어 영역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변했나요? 안 변했죠. 그 이유는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아 맞아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은 수능처럼 그 길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푸는 과정 속에서 놓쳤던 사고 과정을 놓고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계속 고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지 거기서 변하는 거 한 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고민해줘야지 변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이제는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힘 이게 결정하는 뭐 틀리고 맞고 당연히 맞겠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좀 어렵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아주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7급 시험처럼 조금 그 비문학이 약했던 분들은 심적으로 쫓기고 부담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 압박이 오는 그런 시험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근거는 평가원에 출제하는 분들이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능이라고 하는 게 변별력을 주는 게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면 비문학의 지문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하거나 비문학의 난이도를 조금만 높게 만들면 잘하는 애는 그냥 잘하는 거고 좀 못하는 분들은 확 편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분명히 시험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줄 거라고 저는 확언해요. 올해 너무 쉬웠잖아요. 네. 잘 고민하세요. 이런 거 한두 개가 만약에 거론이 되면 얼핏 보면 9급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문제를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한자가 나왔어요. 여기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나오는 한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비견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견 하나 때문에 답은 나온 거예요. 네. 견줄 삐고 어깨를 겨니까 어깨를 견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비견은 그냥 편안하게 나온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간발이라고 하는 걸 보면 간발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간발도 작은 차이잖아요. 그럼 사이가 작다라는 거니까 터럭발. 그러니까 사이간과 터럭발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네, 그래서 3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에 나올 게 얘네 둘 뿐이 없었고요. 여기에서 어깨를 견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비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다.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9급 준비하실 때 한자를 준비하시는 건요. 이제 너무 생뚱맞는 한자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때까지 기출에 나왔던 한자, 그리고 한자 성어에 나오는 한자,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급은, 9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계륵과도 같긴 한데, 만약에 준비를 하셔서 고득점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기출 한자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셔요. 자, 정답은 3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관동별곡이 나왔는데, 관동별곡에서 이렇게 그 한자로 관동별곡을 내줬어요. 이게 이제 7급스럽게 낸 거예요, 모처럼. 근데 이제 만약에 9급이 나온다면 저렇게 나오긴 않겠죠. 네. 자, 주렴을 고쳐놓고 어깨를 다시 틀며 계명성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의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항상 고전은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해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시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나 보세요.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작품이 나오죠. 물론 가끔 상고시대, 고려시대 작품도 나오긴 하지만 최근에 출제위원들이 평가원에 들어가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로 조선시대나 조선시대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작품에서도 시조나 가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그 이유는 뭘까라고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고려 가요나 상고시대 작품들은 안 나온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험들 뭐 그런 경우에서는 뭐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니,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도 평가원에 출제한다는 분들이 조선시대 작품을 많이 놓는 이유는 이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문법이 있기 때문에 좀 학습이 필요 없이 그냥 배경 지식 없이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풀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작품들이 오히려 좀 많이 나오죠. 그럼 조선시대 작품에 맞게끔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전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고전은 일단 용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시 쓸다. 뭐를? 옥계를 쓰는 거죠. 누가? 내가. 고쳐 걷고, 주렴을 고쳐 걷고, 걷어서 결국 옥계를 다시 쓴다. 계단을 쓰는 거예요. 계명성이 돋도록. 기본형이 뭐 돋다. 뭐가? 계명성. 뭐 같아요? 딱 별 같죠? 네, 샛별이에요. 샛별. 고쳐 앉아서 바라보니 뭐를? 계명성을. 고전은요. 밑도 끝도 없는 생략은 없어요. 다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시가가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100년에 한 가지를 누가 보내신고. 그럼 누가 보냈는가? 뭐를? 100년에 한 가지를.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100년 하면 고민하지 말고요. 계명성 독도로 고쳐 앉아 바라봤어요. 그럼 어디를 바라봤어요? 계명성, 하늘 바라본 거죠. 그럼 하늘 바라봤는데요, 뭐. 그럼 하늘에서 100년 한 가지를 누가 보내는 거? 그럼 100년은 뭐겠어요? 네. 백색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달이죠, 달. 자, 보세요.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뭐가? 구름이. 바람소리 맑다고 하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많다. 그럼 얘네들은 변해요. 좋고도 그칠 것이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그칠 게 없는 게 물뿐인가 하노라. 그럼 여기 뭐에 대한 예찬이에요? 물이에요. 그럼 가리킨 대상 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물을 바라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려보는 거지. 벌써 이건 아니에요. 네. 꽃은 무슨 일로 피었다. 뭐가? 꽃이. 무슨 일로? 쉬지고 졌다. 뭐가? 꽃이. 풀은 어이하여 푸르다. 뭐가? 풀은. 누르나니 누르다. 뭐가? 풀. 네. 그러니까 꽃은 폈다 지고 뭐 풀도 폈다 지는 거잖아요. 아마도 변치 아닐 손 바위뿐인가 하느라. 바위도 아닐 거 아니에요. 바위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누가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느라. 이건 뭘 것 같아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거. 대나무죠. 속이 빈 거니까 대나무고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아니니까. 광명. 그럼 밤중에 광명. 내 벗인가 하느라. 밤중에 광명이니까 뭐겠어요? 달 같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다.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전은 일단 용언이에요. 피다, 뭐가, 꽃이. 그러니까 자꾸 조사가 빠졌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용언을 갖다 놓고 맞히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작품의 해석이 좀 완벽하지 않아도 답은 나와요. 이건 좀 훈련은 필요해요. 특히 조선시 작품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용언을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누구에.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거나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도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게 습관적으로 딱 돼서 답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 지금 문제 형태가 예전에 지식 문제였던 반면에 이제는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제가 좀씩 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6번 이제 비문학을 볼까요? 적절한 것입니다. 비문학은 문제가 나오는 게 보통 4개 가지고 변형을 합니다. 일단 주제와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내용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와요. 네. 변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비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라는 게 나오면 A의 특징 뭐야와 B의 특징 뭐야가 변형을 시켜서 주어보는 A가 나오고 서술보는 B의 사례가 나와요. 그럼 이런 문장은 틀리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만드는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선지를 이제 항상 이렇게 저는 연습을 시키잖아요. 문제를 보고 선지를 예상하는 연습을 하자. 답만 맞추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두 번에 걸쳐 푸는 게 중요해요. 한번 빨리 풀고요. 그냥 모의고사 속도로 풀고요. 두 번째 답 맞추지 말고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지문 갖고 선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 예상해 보면서 이건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잠깐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선지가 어떻게 본문에 있는 말을 변형시켰을까? 이거를 생각해서 딱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선지 두 개 갖고 고민했던 이유 결국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뭘고 오답 나왔던 이유가 뭔가를 답을 맞히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접근 방식을 옆에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답을 맞추세요. 왜냐하면 답을 딱 맞춰놓고 확인을 하면 벌써 답에 내 생각이 맞춰지는 사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문제 풀고 해설지 봐요. 그리고 나면 문제를 다시 풀면 해설지에 내가 맞춰서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하다 보면 절대 안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겉보기에 가장 간단할 것들은 경제학적 개념도 화제어 경제학적 개념이죠.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간단한 것도 경제학 개념은 어렵다. 그럼 왜? 항상 비문학은 왜거든요? 왜? 거기에 수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가치 판단이란 뭐가 있어요? 이유죠. 그럼 어려운 이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겉보기에 가장 간단한 경제학적 개념을 이끌었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 그럼 얘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의 중심 내용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독해할 때요, 연습할 때 문단의 중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 힘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생산형 통계에 가사 노동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한 예이다. 그럼 사례를 들고 있죠. 숫자 자체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 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보다가 나왔어요. 그럼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보다가 나오면 비교잖아요. 그럼 vs 하면 문제를 만들고 싶다니까요. 그럼 가난한 나라보다 식량, 주거, 의료 서비스 등을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상태인 부유한 나라들이 더 그렇다. 더 뭐 하라는 거예요? 생활 수준을 정확히 나타나기 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럼 여기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vs.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유한 나라. 그럼 얘네들이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본다면 1문단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걸 봤을 때 이제 중심문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가난과 부유한 나라. 뭐 얘네들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거죠. 문제는 어차피 4개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 또 있어요. 자, 그럼 또 이유가 있네요. 이유 또. 그럼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이유가 있었는데 가치 판단이라는 얘기를 하나가 있었죠. 그럼 또 있다라는 건 또 뭐나 봐야죠. 구매력, 노동시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비금전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 위치제 등이 초래하는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죠. 이거 적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2번이 된 거죠. 그냥 하나만 적을까? 비금전적인 요인. 자, 그러면 행복 측정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행복 측정 하지만이 나오면 또 vs죠. 네. 그 연구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라는 점과 문제점이죠. 측정이 어렵다라는 점과 하나. 열거가 될 땐 문제가 거론될 수 있어요. 다양한 선호에 문제가 개입된다.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행복 측정 연구의 어려운 이유. 또 이게 나왔네요.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그에 부여하는 우리의 관념과 욕망, 선호와 지점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요인도 복잡한 차이가 존재하는 행복증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결국 이 단락의 핵심 내용도 행복증 측정이 어려운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비금전적인 요인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이렇게 문제하고 있다가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럼 숫자를 사용해요 안 해요? 숫자를 사용해요.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했다고 해서 또 VS죠. 숫자를 사용 안 하면 안 된다. 그럼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그렇더라도 숫자를 사용한다.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건 통계를 사용하는 거죠. 생산량, 실업률, 수준 등에 관한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생활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말해주지 않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이거를 왜 썼어? 그럼 주제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경제학적 개념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그때 잘 사용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럼 왜 썼냐라는 얘하고 얘가 문제로 나올 만한 거고 VS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처음에는 그냥 빨리 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천천히 풀면서 얘네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제 예상을 해본 거죠. 그럼 이제 선지로 들어본 겁니다. 선지로 봤을 때 1번 행복 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 화제어 찾아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네. 측정 연구는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 용이 더 심각한 문제고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인된다는 점에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측정이 어려운 이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행복 연구의 측정이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얘는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 그럼 아까 가난, 부유, vs 했죠. 그럼 가난 나온 거 뭐? 가난한 나라보다 결국 부유한 나라가 더 그렇다. 어렵다. 오케이. 그럼 선지 만든 것도 보세요. 와, 어렵다의 사례를 이렇게 놔서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도치시켰구나. 그러니까 중심문과 예를 이렇게 살짝 변화시켰구나. 중심문과 예. 그러니까 여기 중심문이고 사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선지 만든 것도. 그리고 선지도 요새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네. 잘 보셨나요? 답은 2번이네요.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판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잘 보세요.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가치 판단이 가치 판단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했지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했나요? 어려움이 따른다. 불가능하다. 어려움이 따르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게 시간이 갔거나 선지 갖고 고민했던 분들이 있다면 와, 이렇게 주어부와 서술부에 정확한 문장을 읽는 습관이 내가 안 돼 있다 하면서 오답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답이 맞췄다 할지라도. 네. 그런 나의 사고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다가 어떻게 사고를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4번 경제학에서는 사용하는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라고 했어요? 숫자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맨 마지막 분단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 사용한다라는 말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뭐예요? 결국 논지였어요. 어려운 이유, 그렇지만 사용해야 된다. 그럼 결국 맨 마지막에 중심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는가 보는 거예요. 선지가 아주 되게 요번에 복잡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행복 측정 연구에서 정확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 그러면 행복 측정이라는 화제어가 같고 선호라는 말이 같고 글로 갔어. 문장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나 봐. 그리고 걔가 뭐야?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문단의 중심 내용. 결국 경제 가치 판단이 어려운 이유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문맥을 만들었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VS로 문제를 만들었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선지에서 가치 판단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한 적은 없고 측정이 어렵다와 불가능, 내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네,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비문학은 이렇게 공부해야지 늘어요. 그냥 풀고 해설집은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를 갖고 이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가볼까요? 이제 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한자어, 그냥 한자어죠. 네,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한자어. 이건 뭐 한문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냥 단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그럼 말로 안건을 토의에 붙이다. 토의에 붙이는 게 부의잖아요. 네.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하라고, 제출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명도 제출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명확하게 파악하라가 아니라 제출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토지 점유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이 명도하다라는 건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단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징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동의서 제출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임금의 산입할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괜찮아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문맥에서 해결하는 거고요. 9급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추론이에요. 적절한 것입니다. 그럼 추론은 이제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9급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갈 겁니다. 자, 현재 700개, 7,000개 아닌가요? 네, 7,000개. 7,000개 언어가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본질이 다르지 않네요. 인간이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 대략 6만 년 전인데 그동안 많은 언어가 붕괴하고 사멸하였다. 그러면 결국 언어라고 하는 건 붕괴하고 사멸하네요. 결국 언어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역사를 갖는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변한다라는 거네요.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그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문단의 중심 내용이니까. 네. 개별 언어들은 발음과 규칙 그리고 의미의 세밀한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다. 개별 언어들. 또한 피진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 다 개념이니까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그쵸? 피진과 크리올은 비교적 근래 형성된 것이므로 그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결국 얘네를 갖고 살펴보자라는 거군요. 이를 통해 고대의 언어들이 소멸하는 과정도 밝아지고 소멸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추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문단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문제 왜 썼어요? 항상 논지는 왜 썼냐니까.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라는 거야? 변하는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피진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크리올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썼어요? 이걸 통해서 이 변화를 한번 알아보자. 명명을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중에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글로벌 시대의 의사소통이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서 글로벌 시대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어. 이러한 언어들을 링구아 프랑카라고 얘기한다. 링구아 프랑카 개념. 그럼 링구아 프랑카의 개념이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거론될 것은 링구아 프랑카 이거예요.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서 글로벌 시대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과거에는 그럼 과거가 나오면 VS가 되겠죠? 왜? 과거, 현재 VS 할 거 아니에요? 과거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 그리스어, 라틴어, 동양에서는 한자 역할을 했다. 뭘 역할? 여기서 얘기하는 링구아 프랑카 역할을 했죠. 그러나 vs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과거인데 지금 얘기하면서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제 통용으로 사용하는 영어가
과거의 국제통용어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영어가 국제통용어가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늘날 옛날. 옛날에는 뭐예요?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는 라틴어였고 동양은 한자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영어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올 만한 건 뭐가 있어요? 영어 가교 하면서 링구아 프랑카에 대한 개념과 과거와 현재에 대한 vs. 얘네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문제가 적절한 것이에요. 지우고 갈게요.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언어의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진다. 교류와 소통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발달에 힘입어 영어 국제통용어보다 훨씬 많은 힘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하면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이해 말이 있었죠. 글로 가면 되겠는데요. 발음 규칙 의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였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렇게 하니까 쉽게 안 변하죠. 한 조금씩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갖고 여기 갖고 선지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의 말에서 왜 썼어? 뭘 얘기했어? 그걸 어떻게 돌려놨는데 이걸 고민해야지. 얘 갖고 생각해서 장아치면 안 됩니다. 3번.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럼 여기서 영향력이 강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세력을 얻는 것. 영어와 같이 세력을 얻는 것. 오케이. 등장하면 그 나라의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 있다. 그쵸? 링구아 프랑카가 뭐냐면 세력을 얻어서 글로벌 시대 가교 역할. 그게 바로 뭐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영어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문단의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죠. 근데 문제 보세요. 네.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핵심 논지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지금 이제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9급에서 만만치 않지 않을까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잘했던 분들은 쉬워요. 근데 아닌 분들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려워진다라는 건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리다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피진에서 클리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럼 피진에 대한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피진의 개념이 뭐예요? 피진의 개념으로 가면 피진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인가요? 아니잖아요. 항상 여기에 급조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추론형을 보면서 결국 이제 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갖고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예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가고 부담되고 선지 하나하나, 이건 한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죠. 내가 예상했던 선지가 예상했던 지문이 어떻게 선지로 만들어졌는가의 그 출제 원리를 계속 생각하는,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변해요.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 네. 이거 요새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좀 전에. 지금은 이거보다 수능은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식용유를 보면 일단 받침이 있고 이, 야, 요, 니은이 첨가됐죠. 그럼 니은이 첨가됐으면 하나가 늘었네요. 그러면 의문이 첨가가 나타났다. 괜찮죠? 그럼 디귿 볼까요? 디귿. 안팎닐. 왜 받침이 있고 이, 야, 요면 니은이 첨가되잖아요. 네. 그럼 하나 첨가됐어요? 네. 첨가 나타난다. 오케이. 그럼 기억과 리을은 각각 의문의 변동 전과 후가 의문의 개수가 같다. 자, 벌써 딱 틀렸네. 벌써 하나 늘었어요. 네. 입학생. 그럼 어떻게 돼? 입학이 되죠. 팍. 그럼 두 개가 하나로 줄었으면 벌써 또 하나가 줄었네요. 그럼 얘는 하나 줄고 얘는 하나 늘고 답은 2번인데요. 3번. 니은과 디귿은 각각 의문의 대치가 대치는 교체니까. 그럼 니은에 교체가 있나 보는 거예요. 헛. 벌써 교체됐네요. 네. 그쵸? 네. 그럼 디귿 볼까요? 디귿. 안팎. 쌍기역이 기억됐네요. 교체됐네요. 네. 대치가 나타난다. 니은과 리을은 같은 유형의 의문 변동이 있다.
그럼 니은에서 보면 음절의 끝소리가 있죠? 음절의 끝소리가 있죠? 음운의 변동이 있다. 괜찮네요? 아, 리을이군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니은과 리을. 그럼 헛걸음이 되겠고 헛걸음 된 소리가 나타났네요. 그러면 입학생 된 소리가 나타났네요. 그럼 된 소리 현상이 나타난 게 같은 거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은 뭐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요번에 뭐 국가직에서 안 나왔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운의 변동은 원래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뭐 이건 워낙 많이 하셔서 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문법이 그렇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문법은 준비해야 되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왜? 얘는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읽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로 그냥 감각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은 좀 준비를 잘 하시긴 해야 됩니다. 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맞춤법 문제였어요. 맞춤법. 네. 호의어식 답은 1번이죠. 네. 모습이 변해야 되는 거죠. 황골탈 때 이제 변하는 거고요. 쥐야장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긴 천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길게 걱정하는 거죠. 네. 이건 산수갑산이 아니라 삼수갑산이죠. 삼수라고 하는 것은 삼수와 갑산 이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삼수라고 하는 건 되게 험한 산, 험한 물, 그다음에 험한 산 얘기하면서 험한 일 있더라도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거의 이건 맞춤법 문제였네요. 문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법인가요? 하여튼간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휘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칠판 지우고 난 다음에 1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성어 문제인데 요새 한자 성어는 뭐 9급이나 7급이나 할 것 없이 도금 형태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한자가 조금 한자 성어가 어렵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한자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슬상화가 되는데 결국 이제 검은고잖아요. 검은고가 서로 화합을 이룬다는 거니까 이 화자만 보고도 답을 그냥 잡아야 되는 답은 1번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한자를 좀 알아야지 좀 편한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한자 성어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한자 성어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그 단어 뜻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한자를 딱 놓고 도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금을 하면서 금슬상화 이렇게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온 게 검은고금, 검은것을 서로상 화합하다. 요렇게 한자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한자도 공부하게 되는 거고 한자 성어도. 근데 여기 벌써 단어 뜻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도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한자의 뜻을 외우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한자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이제 장문이에요. 보통 이제 화법하고 장문에서 한 문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장문이라고 하는 말은 큰 포인트로 중심문을 가지고 글을 써라예요. 중심문을 가지고 뒷받침문을 써라. 그래서 그걸 잘된 걸 찾아라, 잘못된 걸 찾아라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가적인 측면을 볼까요? 중심문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 그럼 국가적인 측면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뭐 때문에. 그럼 이건 원인이고 결과죠. 그럼 얘가 중심문이에요.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결국 인터넷 범죄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쵸?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문은 뭐냐면 개인적인 측면이죠. 네. 개인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미흡하다. 아이고. 그럼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다. 오케이. 중심문이에요. 인터넷에는 개인 신상 정보 취급이 소홀하게 되었다. 왜 소홀하게 됐는데? 개인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되었다. 괜찮네요.
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다. 뭐 하기 때문에? 그럼 보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가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의 중심문이 뭐냐? 얘죠. 그래서 장문은 무조건 중심문 찾아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안에 이걸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중심문은 얘였어요. 장문은 그냥 푸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니까요. 중심문이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있는 거. 조건 뭐 하나, 둘, 세 개 주고 이 세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개요를 짜놓고 개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서론, 그 다음에 본론 1, 1-1, 1-2, 1-3 여기는 원인이 되겠고 여기는 뭐 결과 1, 2, 3 그 다음에 결론 여기다 뭐 네모 띠리리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나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아니면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조건을 가지고 고쳐쓰기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그 조건을 주면 그 조건이 중심문이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야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금융회사와 은행 상당수가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화재어는 뭐냐면 상징이죠, 상징. 왜? 또 우리 항상 독해는 왜? 뭘 얘기하려고? 이게 기본이니까. 파랑의 긍정적 속성에는 정직과 신뢰가 있다. 아하.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기업들이 상징 쓰고 있는 것은 긍정과 정직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파랑을 사용한 브랜드는 친근성과 전문성 또 이것도 있네요. 열거하고 있으니까 또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하는 색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의 장점이 딱 나오고 있어요. 열거됐으니까 이제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파랑을 상징적으로 쓰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 1, 2, 3 자, 그러면서 파랑은 소통의 색으로서 소통까지 있네요. 소통. 소셜미디어와 잘 어울린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의 색을 생각해보라. 파랑을 상징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VS예요. 있지만 그럼 아닌 경우도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갑고 불친하고 무심한 느낌의 부정적인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고 또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그 이유가 있고 긍정 vs 부정 얘도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파랑은 기업의 단체복에서 자주 사용한다. 기업의 단체복 약간 어두운 톤의 파란색은 약간 어두운 색의 파란색 톤은 친근하고 진지, 품위 있는 분위기를 전달. 친근, 진지, 품위. 그러면 여기서 어두운 색, 어두운 파랑 어파라고 할게요. 어두운 파란색의 단체복은 약간의 보수성과 전통성, 보수성, 전통성. 밝은 파란색. 박파 볼게요. 박파. 그럼 단체복은 친근한 소통. 창의적인 사고. 이 색은 교복에 적합하고 톤을 잘 선택하면 파랑은 집중에 도움을 주고 차분하게 해주며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에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용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효용. 효과까지. 효과. 됐죠. 그럼 문제가 나올 만한 거 1, 2, 3 긍정, 부정, 어파, 밝은 파락의 특징들 그 다음에 효용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를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죠. 1번 브랜드 로고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고려해야 되는 거 실컷 여기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 없으면 브랜드 찾고요. 기업에서 지금 전부 다 파란색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고려하자. 그러면 찾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거 논지네요. 논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에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 이거 너무 답이 어이없죠.
우연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논지에 부합하지 않네요. 답은 2번입니다.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 네, 긍정 아까 있었죠. 긍정. 네. 효과. 색의 톤에 따라 전달되는 분위기가 다르니 인테리어에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듣. 그쵸? 네,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vs. 결국 여기서 뭘 물어본 거예요? 논지. 주제를 갖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답은 쉬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왔거든요. 거의 논지에 관련된 문제가 쫙 나오는 거예요. 논지의 변형 문제. 이런 형태가 나온 거네. 정답은 이거 완전 수능 문제예요. 지금 이제 문제가 수능 문제는 지금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전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예전 아주 시험 쉬웠을 때 1등급 98점 막 이럴 때 그런 문제로 변했어요. 지금 그 준비를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국어 못 하셨던 분 있잖아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뭐 문제 많이 풀어보고 왜 틀렸지? 맞아 이러면 틀리진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의 압박 엄청 느낄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지문도 길잖아요. 이게 빡빡하잖아요. 지금 4페이지가. 이제 달라진다니까요. 자, 이제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에 대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신호에 대해 말할 때, 그럼 신호, 새로운 언어죠. 대해 말할 때, 주제니까, 주장,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네. 보통 유형어나 비속어, 은어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린 경우가 많다. 신호. 그런데 뭔데? 이게 아니라는 거겠네요. 신호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죄 언어, 소수 집단 언어에 한정되지 않다. 그럼 특정 범주, 소수 집단이 아니야. 그럼 아니 뭔데? 어려운 전문 용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순화된 신호를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호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좌창이라는 의학 용어에 대해 여드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신호로 처리를 자리 잡았다. 예를 들었죠. 이와 같은 신호는 전문 용어의 순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였네요. 이는 신호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 및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의 영역은 대중이 생산하는 자연 발생적 신호와 영역과 더불어 인위적인 신호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사람 왜 써였어요? 나왔네요. 확장돼야 된다. 뭐? 신호. 그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신호에는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죠? 신호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그쵸? 신호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것만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니까 확장해야 된다. 맞네요. 자연 발생적인 신호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호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그 범주를 특정해야 된다. 아니죠. 왜 썼어? 연구로 확장돼야 한다. 이 얘기하려고. 보통 되어야 한다. 이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장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결국 주제에 관련된 문제는 고민할 게 없어요. 화제어 잡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물음 나올 때까지 던지면 답은 나와요. 계속 몸에서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그래서 독해의 가장 기본 연습은 줄치고 요약할 때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속도는 엄청 빨라져요. 그래야지. 네. 어차피 문제가 나오는 게 논지 변형이거든요. 문단의 중심 내용 변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념의 변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vs 변형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다 왜 썼냐, 뭘 얘기했냐, 이거에 대한 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계속 왜, 뭘, 이 연습을 하는 거죠. 주제 문제는 무조건 왜, 뭘로 물음을 던지면 답이 나와요. 자, 다음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 규언가죠? 네, 규언가. 저랑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번 편안하게 고전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고전시가 해석은 뭘 통해서 기본형을 때리라고 했죠? 용어를 통해서 딱 기본형을 때려놓고 출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가봅시다. 12대 길고 기샤 30날 지루하대요. 12대 길고 기샤 30날 지루하다. 왜?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진고 피다 지었는고. 뭐가? 매화가. 그러면 결국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다라는 건 시간이 흐른 거네요. 겨울밤 차고 찰 때 자체는 썩어치고. 뭐가 썩어쳐? 자체 눈이. 언제? 겨울밤에.
여름날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인고? 뭐가 내려? 구준비. 지금 님하고 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규원가는 안방마님 열받은 노래잖아요. 남편이 어디 갔어요? 맨날 싸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헌한서른은 결국 되게 속상해 하잖아요. 항상 헌한성어는 이제 여자로 태어난 걸 원망하고 뭐 이런 이 사람 남자로 만난 게 원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 사람의 그 가슴 속에 있는 한이 글로 나타나는 거고. 한번 볼까요? 여름날 길고 길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고? 3월달 봄에 꽃이 피고 버드나무 피는 좋은 시절에 경물이 흥이 나지 씨름 없다. 경물이 흥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좋은 시절에 흥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자연과 인간의 대비. 고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과 인간의 대비, 하나 더 서리법이에요. 감정이입. 이 세 개가 베스트 3예요. 네. 가을 딸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상에 울째. 누가 울어? 귀뚜라미. 근데 귀뚜라미가 울어요? 맞죠. 울죠. 근데 누가 우는 거예요? 화자가 울겠죠? 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근심만 많어. 누가? 내가.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아마도 모든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죽기도 어렵다. 누가? 내가. 도로 풀어 헤쳐내니 이리하여 어떻게 하리. 이러니까 안 되겠어. 청등을 돌려놓고. 누가? 내가. 뭐를? 청등을. 녹기금을 빚기 하나. 누가? 내가. 뭐를? 녹기금이 뭔데? 검은 거. 백년아 한곡절을 씨름조차 섞어타니. 그럼 씨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내리세요. 그럼 쫓다죠. 쫓아 섞어타니. 누가? 내가. 뭐를? 백년아 한곡자를. 소상 야우에 대소리 섞어도는 듯. 그러면 소상 야우에 대소리 섞어도는 듯. 뭐가? 백년아 한곡조의 소리가. 그쵸? 그럼 소상강에 밤비 내리는 처량한 소리예요.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우는 듯.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우는 듯. 뭐가 백년아 한국저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학이 우는 아주 서러운 소리죠.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옛소리 있대. 뭐가? 이 옥으로 만든 손으로 타는 수단 솜씨가. 뭘 타는 솜씨? 여기서 얘기하는 백육자 녹기금으로 백년아 한국저를 타는 솜씨가. 부용장이 적막하니. 적막하대. 뭐가? 부용장이. 님이 있는 곳이죠. 누구 귀에 들릴 소냐?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나타나는 수사법 알면서 물어보니까 서리법이죠. 간장이 구걱대어 구비구비 끊쳤어라. 끊쳤대. 뭐가? 간장이 구비구비 9개의 고자기에서 구비구비 끊겼어. 애간장 타는 거죠.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하니. 꿈에나 보려한데. 누가? 내가. 누구를? 님을. 어디에서? 잠에서. 바람에 지느니까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데. 깨우다. 누가? 바람에 지느니까 풀 속에 우는 짐승이 누구를? 나를. 원수로서. 그럼 바람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천상에 겨누지는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년에 1도 실기치 실수치 아니한데. 누가? 그치 7월 7석 1년 뭐 까마귀와 까치.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만나는 거잖아요. 달이 나서. 우리님 가시는 무슨 약수가 가렸간데. 가렸대. 뭐가? 약수가. 누구를? 님과 나의 길을.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쳤는고. 끊쳤대. 무슨 소식? 님의 소식. 난간에 비껴서서 님 계신데 바라보니. 바라본다. 누가? 내가. 어디를? 님 계신데. 초로는 맺혀있고 맺혀있대. 뭐가? 초로 이슬. 모운이 지나갈 때. 검은 구름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구나. 서럽대. 뭐가? 새소리가. 그런데 누가 서러운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야? 감정이. 세상에 30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무슨 말인지 내리세요. 그럼 있다죠. 있다. 있을까? 뭐가? 박명한 홍안 운수가 사나운 홍안이 나 같으니 있냐? 없냐? 없다?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 하여라. 누가? 내가. 님의 지위로 어떻게? 살똥말똥. 항상 용언을 통해서 누가 왜 무엇을 던지면 물음이 어딘가 다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볼까요? 시간의 변화를 통해. 아까 시간 변화 있었죠. 네, 시간의 흐름 나온 게 있었어요. 삼춘 화류에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그 가사 길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겠네요. 이렇게 길게 나올 때는 뭐 자신 없는 분들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공부했던 분들은 사실 그냥 읽자마자 답이 나오긴 했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데 여기 볼게요. 시간의 변화 이거 보다가 말았군요. 시간의 변화 맞죠? 슬픔 맞아요? 네. 기쁨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1번은 일단 아니에요. 틀렸네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렇지 문제가 이런다니까요. 수능이 원래 이렇게 딱 내면 하나는 맞고요. 하나가 틀려요. 감정 변화가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지 볼 때 방법 있죠. 끊어서 그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렇게 뭐라고 했죠. 슬픔 있어? 네. 그럼 감정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아니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님과 헤어져 있는 상황.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했다. 자연물에 의탁했어요? 네. 의탁한 거 되게 많았어요.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로는 맺혀있고 검은 해돌이 더욱 서럽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뭐 되게 많았어요. 네. 보면 가을 달방에 들고 시소리 상해 올제 긴 한숨이 햇만 많다 얘기를 하면서 뭐 나와 있는 거니까 답은 2번이네요.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차별 있어요? 없어. 네. 자,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견뎌온 것에 대한 자부심 된죠. 이거 완전 개그하고 있죠. 답은 2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지가 요새 좀 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문제를 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서 순간적으로 답을 1번을 딱 찍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지 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끊어서 그 말이 있어 없어. 선지는 고민하는 게 아니야. 선지 잠깐도 애매하면 본문으로 가서 완성된 문장을 만들고 그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습관을 안 고치면 잘 안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전이 이렇게 길게 나왔죠. 우리는 이때까지 나오면 시조 짧게 나왔는데 이런 가사문학 길게 나오면 작품 아는 분들은 시간이 좀 편하고 가사를 모르는 분들은 또 다 읽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시간에 압박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사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다. 고전 시가도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치불일치네요. 문제는 나오는 게 똑같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면 또 vs네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자유라는 기본권은 있는데 기본권 근데 vs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정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결국 헌법 제37조의 제1항에 따라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헌법 37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얘네들이 다 어떻게 나올까 이제 고민해보는 거예요. 빨리 한번 풀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나올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건 무한하진 않아요. 네. 무한 x, 무한하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하지 않고 방임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자유 침해하면 안 돼요. 이걸 제외한 거죠. 그래서 안 되면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국 자유가 허용된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헌법이 규율하는 공동체 질서 내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존속적인 안정과 평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타인과 더불어가는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건 무한에 가까운 건 아니다.
결국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공동체의 범위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마음대로 제한되면 안 돼요. 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잉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고 마음대로 제한되는 건 아니다. 국가 안전, 질서 유지, 복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외할 수는 없다. 적용되고 기본권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중심 내용이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적절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1번에 본다면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이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헌법 37조 가면 되겠죠?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아까 여기 헌법 37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 결국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 그쵸? 선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이런 가치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새롭게 제한할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그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까 없다라고 했는데 구체적 이름 VS 아까 있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름을 띄고 있을 수는 없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틀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다 없다. 주어부 서술부 장난치는 거. 그래서 항상 선지를 볼 때는 딱 주어와 서술을 맞춰서 그 말이 맞아 틀려로 보는 그런 연습은 잘 하셔야죠.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결국 선지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예상한 게 그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올 거 미리 예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문제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문제 만드는 사람 분석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거에다 시간을 이때까지 한 20여 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은요, 문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어렵게 만들 수 있냐면요, 개념의 VS가 많은 지문이 좀 길면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문제 만들기 어려운 건 뭐냐면 그냥 막 쭉 나열한 건 문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문제를 어떤 게 되냐? 일단 주제를 갖고 변형하거나 아니면 비교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 개념이 비교가 되면 문제를 정말 어렵게 몇십 문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지문을 가지고 선지를 예상하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이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 누가 그 말을 몰라요? 지문에서 선지로 가는 사고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예상하는 연습을 실전 때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전은 그냥 빨리 풀고 두 번째 선지 갖고 예상하는 연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하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네요. 네. 시는 완성된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는 산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산문 아니에요. 산문처럼 그냥 완성된 문장을 만드세요. 이거는 뭐 거의 완성된 문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외제적 해석하지 마세요. 이제 문제 거의 바뀌었어요. 이게 지식 문제 그렇게 안 나와요, 이제. 이야기 만드세요. 그리고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저랑 한번 봅시다.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손만 닿아도 돌문이 열려서요? 네. 무사람이 조바심시며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난과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안 오는 거죠. 그럼 당신이 안 오니까 안 열린 거예요. 그럼 이끼가 쌓였다는 건 당신을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보세요.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리도 간직하였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촛불을 켜고 누구 하고 있는 거예요?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그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아픔과 한이 많이 담겨있네요. 길수만 노숙섭의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을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 벌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어찌합니까? 원망도 하네요. 몇 마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 없이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이 풀리는 거죠.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의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이에요, 한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치고 있고요. 지극한 정성에도 열리지 않는 돌문. 원한이 사무쳐 있네요. 당신이 오셔서 천년도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는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지만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끼가 앉았다라는 거 오랜 기다림이겠고요. 촛불 한 자를 계속 영원히 기다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약할 수 없는 님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문장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님이 와 닿으면, 지금 보세요.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누가? 님이 그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님이 나를 만질 때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님에 대한 체념이라는 건 아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문장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답은 그냥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19의 의미 파악인데. 그래서 선지를 볼 때 선지로 고민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그 19로 가서 완성된 문장으로 넉넉히 이야기로 만들면 답은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작품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건 좀 연습 많이 필요하죠. 답은 3번. 원한, 앞에 원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현대소설입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2015년도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있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 거기서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한 작품 정도만 교과서 외의 내용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기가 시간이 많이 가는 분들은 좀 학습해 두시는 게 중요하죠.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도. 왜? 그래야지 시간에 대한 단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평역이라고 하는 걸 딱 보면, 물론 모르고도 풀 수 있지만 이 사평역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뭐 사평역이라는 시 그거 비슷한 거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건 별로 어렵진 않았으니까. 소설은요 그냥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그냥 보세요. 우리는 되게 단문이기 때문에 뭐 앞에 내용 물어보지도 않고 뒤에 내용 물어보지도 않아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인물 중심으로. 작은 산골 간이역에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 눈까지 내렸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5인데 한가운데 툭밥난로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세요. 3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 한 명이 나오네요. 간판 밖에서 보는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를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겠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방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진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절망적이네요. 할 일 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에 보고 했다. 힘들었던 과거의 삶을 생각하고 있죠? 대학생의 삶은 이 세상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24세 나이인 그에겐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려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 끌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 것 없이 이루어지는 강의실 밖의 질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인물이네요. 등장인물들의 과거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맞죠? 이거 적절한 건가요?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맞죠?
등장인물 사이에 갈등이 없이 이야기가 전개돼. 특별하게 뭐 인물 간의 갈등은 없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쳐다보고 있죠. 네.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 맞죠.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 네. 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소설에 쓰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내면 심리 막 들어있잖아요.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하면 내면에 어떤 감정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면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죠. 신념과 나란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혼란만 일으키는 내면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 완행경찰을 보기가 쉬운 일, 뭐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다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 있죠. 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객관적 기술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자, 진술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진술 방식. 설명 방식을 물어보는 건데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예술과 과학의 관계예요.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술의 본질. 그럼 예술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현재 보니까 개념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대한 개념을 바뀌고 있다. 오케이. 이 말은 예술이 과학과 마찬가지라는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럼 과학과 설명이 뭐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네요.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예술과 과학의 설명적 기능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예술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낭만적인 예술가는 예술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표현해 있다고 보고 예술의 기능이 과학의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 현상의 질서를 주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학이나 예술의 목적이 진리를 밝힌 데 있으며 그들의 언어가 갖는 의미는 그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에서 찾아진다라는 것이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쓴 이유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지금 예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과학 예 들고 있는 거네요. 네. 자, 예술의 언어와 과학이 언어처럼 지시형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사실을 예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빈치, 뭐냐, 예를 들고 있어요. 하더라도 이러한 인물들을 지시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뭔데요? 예술작품은 실제 인물과 상관없이 표현의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예술작품은 의미를 갖는 언어 뭉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예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여기서 비롯한다. 자, 기억에 대한 예를 들고 있고요. 네. 기억과 아니라 인과적으로 분석. 뭐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건 아니죠. 결국 여기서 얘기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왜 썼냐라는 물음만 던지면 돼요. 비문학은.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그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차. 그럼 이것도 VS 아니에요. 견해차라고 하는 것. 그러면 결국 그 견해를 딱 잡아놓고 그 견해 갖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볼까요? 대중예술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된다. 이 용어는 19세기부터 쓰였고 오늘날은 대중매체 예술뿐 아니라 서민들의 향유하는 예술에도 적용된다. 자,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은 예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고유한 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클래식 음악만 예술이고 대중예술은 이것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범주상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에 위계적 이분법 아래에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자, 그럼 지금 여기 VS 나온 거예요. 고급 예술, 대중예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예술,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V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엔터테인먼트는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뭘 하고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계 질서.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와 대비하여 저급한 것을 널리 규정되어 왔다. 그렇죠? 저급한 거라고 얘기한 이 주장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대개 두 입장 사이에 놓인다. 그럼 첫 번째가 뭔데요?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하여 타락시키는 것이다. 타락.
그러니까 결국 대중예술이 고급 예술을 타락시킨다. 대중이 고급을 타락. 그러니까 옛날에 딴따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중예술하는 사람, 저 딴따라 이렇게 나왔고. 옛날에 성악가가 가곡 한번 불렀다고 저 사람 딴따라 하면서 제명시키고, 제명은 아니지만 거의 도외시시키고 뭐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파생되는 것을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 파생되는 것을 간주한다. 그냥 거기에서 고급 예술 하나 파생된 거야. 딴따라로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VS네요.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다른 거야 이것은. 고급 문화에 도전하면 새로운 영역이야.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자율적 가치와 규칙과 가치와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럼 대중과 고급과 대중은 완전히 달라. 독자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 뭐냐면 여기 대중은 따라하는 거고 그냥 하나에 파급된 거고 얘는 그냥 독자야. 따로따로. 뭐 이거에 대한 개념이네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거 거의 안 나왔어요. 네.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인 진리 안에서 종속시킴으로써 종속되는 거죠. 얘가 얘로. 그러니까 얘가 큰 개념이고 얘가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 입장은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고요. 얘는 인정하지 않는데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인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건 따로따로야. 완전 따로따로. 너 따로 나 따로. 네. 대중예술에 대해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의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냥 따로따로 설명하지 못한다. 뭐 이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의 내용은 여기, 뒤의 내용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VS가 딱 형성이 된 거죠. 애매하면 선지로 고민하지 말고 내용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기억은 고급 문화와, 기억이 뭐죠? 이거군요. 대중이 고급 타락시켰다 이거. 기억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아니죠. 왜? 고급이 위계가 질서가 있는 건데요. 설명하지 못한다가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우월성 갖고 있는 거죠. 니는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쵸? 이건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설명해?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설명하지 못한다. 니는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변형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9급에서 사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조금 더 수능스럽게 나온 거고 선지도 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번 시험 문제를 풀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많이 갔다. 보통 정상적으로 한 9권 한 15분 만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이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뭐 20분 이상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원래 한 문제 1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면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독해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고 기본적인 연습부터 실전 연습까지 좀 많이 훈련을 하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정리한다면 문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비문학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 문제는 완전히 수능형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거의 확고하다.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확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원래 잘했던 분은 좋았던 좀 긍정적인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예전에 자기가 국어 영역에 좀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은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고 수능처럼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걸 좀 잘 연습하면 금방 금방은 아니지만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 꼭 명심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좋은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